라디오 반민특위 사용 설명서. 하나.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와 개념 있는 역사 버라이어티 극장 라디오 반민특위를 격주로 진행합니다. 둘.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스마트 시대에 소외되어 있는 어르신들 및 주부님들을 위해 건전한 역사 버라이어티 라디오 드라마를 준비했으니 온갖 방법을 동원해 주변의 스마트 소외 계층에게 들려주세요. 셋. 길면 5년, 죽도록 견디기 힘들 때에는 국민의 수다 코너에 나오셔서 자유롭고 세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넷. 라디오 반민특위는 청취자들의 후원이 있는 한 진행자들이 장금이 아닌 강금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농협 352-0399-131943 강삑분 앞으로 군자금을 보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2013 라디오 반민특위입니다. 정해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나 왜 이렇게 웃기니? 아니, 사람들이 민주주의자 분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엄청나게 결연해 보이고 막 그런데. 되게 많아 민주주의자는. 네, 굉장히 대표성이 있는 거지 내가. 아 그래 그런 의미였어. 난 이거 확실히 지금까지는 반민주적인 것도 약간 용인했지만 앞으로는 절대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잠깐 이거는 내 인생에 거쳐가는 거다. 난 문학과 풍류와 낭만을 사랑하지만 잠깐 거쳐가는 어떤 하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5년이란 세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자의 대표성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20년 되면 사람들이 다 민주화 인사 정도로 기억하는 거지. 그 정도 급이에요. 나중에 제가. 유공자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훈장 맞고. 네, 하지만 저는 그때 풍류와 이제 낭만은 약간 뒤편으로 지금 거절할 밀린 거야. 거야? 난 이런 거 거야? 받을 자격이 없다. 아, 나는 정말 라디오 훈장을? 반민특위를 하면서 행복했다. 그걸로 족한다. 이런 훈장 따위는 더 나은 사람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 멋지게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다 네. 녹음해놓고 훈장 필요 없습니다. 상금만 주세요. 네, 막 이런 거 아니야? 연금은 제가 좀 받으려고 하는데 훈장은 필요 없고. 자, 네, 라디오 반민특위 일정 광고 드릴게요. 저희가 그 가열차게 이제 모임을 이상하게 다른 데는 아직도 멘붕 얘기를 하고 힐링 얘기를 하는데 라디오 반민특위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완전히 없고요. 그래서 서로 내가 무슨 대장이 돼서 모임을 해보겠다. 이런 분위기가 넘쳐나면서 뭉쳐야 산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20대의 촛불소녀, 애국소녀가 언니 2030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역사 공부를 해야겠어요.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월 28일 7시 30분 종강역 3번 출구에 있는 돈존 참나무 장작구이집에서 첫 번째 임시 모임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2030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라디오 반민특위가 광주 전남으로 갑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 정모를 합니다. 그래서 1월 27일 6시 일요일이에요. 용봉지구에 있는 장군알 요리 전문점. 참 이렇게 장소들도 어떻게 참 돈 좀 참나무 장작구이부터 장군 알요리 전문점까지 좀 발음하기도 좀 그렇고 장군 알요리 전문점이고요. 광주 전남 지역 정모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 굉장히 좋을 거고 그날 가서 저희가 어떻게 광주 전남은 그렇게 올바른 투표를 했는지 많이 배우고 오겠습니다. 네, 배우고 오겠고요. 그리고 뭐 부산이나 뭐 평택, 뭐 계속 일산, 계속 정모를 하고 싶다는 연락이 많이 오는데요. 제가 여기서 공약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꼭 지키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는 그런 곳이라면 제가 어디든지 모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정모를 잡아서 모임을 해서 우리가 강력한 힘을 길러야지. 우리 또 국가 반란 세력으로 시키는 거 아니야? 우리 힘을 길러 그냥 모여서 좋은 이야기하고 네, 독도에서 됐으면 좋겠다. 독도 정모요? 그럼 가야죠 제가. 그건 비행기 타고 갈 필요 없으니까 네, 배 타고 가야죠. 제주도와 배가 안 독도는 떠서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고요. 많은 참석해주시고 이제 모임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 라디오 반민특위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저는 되게 쿨한 성격이어가지고 광고나 이런 거 많이 부탁을 안 드렸었어요. 근데 우리가 또
5년 동안 또 여러분의 성원이 없으면 어떻게 방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해주시고요. 또 건의가 들어왔어요. 리뷰 소개를 왜 안 해주냐. 옛날에 많이 해줬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했죠. 선언이한테. 리뷰를 올리고 소개를 좀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소개를 왜 안 해주냐고 한 사람은 리뷰를 좀 올리신 분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좋은 리뷰가 많이 올라왔어요. 언제나 꾸준히 방송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군님 욕 좀 더 해주세요. 욕이 절 힐링시킵니다. 근데 또 욕하지 말라는 분도 있어요. 참 고민이에요. 욕하지 네. 말라는 분들도 성화가 좀 있으시긴 한데 분은 욕을 좀 더 해달라는 리뷰를 중심으로 꼭 읽는 경향이 있지. 근데 제가 사실 한 회당 한두 회밖에 욕을 안 해요. 저희 방송은 그래. 욕을 많이 하는 방송은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그게 좀 임팩트가 강할 뿐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또 박한영석 선생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싶다. 빨리 불러달라. 저희도 부르고 싶어요. 부른다고 선생님이 막 나오시는 분이 아니시기 경황이 때문에 없으세요. 많이 바쁘신 분이시고, 예, 그래가지고 저희도 최대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라마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거 되게 좋은 리뷰인데요. 저희가 진짜 야심차게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이분 부산 사시나 봐요. 잔잔한 가슴에 파문이 일 때가 아이디예요. 광안다리를 지날 때 라디오 극장이 끝날 즈음이었죠. 뭔가 울컥하면서 몸이 뜨거워져 차창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전 확실한 레지스탕스죠. 저녁엔 초4, 중1 꼬맹이 녀석들 만화님과 함께 다시 듣겠습니다. 드라마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드라마 네. 너무 자랑스럽더라. 네, 또 팬입니다라는 분이 네. 우린 꿋꿋하게 가면 됩니다. 하나둘 팟캐스트 방송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 맨 앞장에 라반특이 있습니다. 꾸준한 방송 감사합니다. 예, 저희의 가장 큰 장점 성실성이죠. 한 주도 빼먹지 않는 멘붕 따윈 없다. 대선 다음날 방송한 여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독하게. 네, 감사합니다. 많은 리뷰 부탁드려요. 네, 오늘 우리 친일 경제인 편을 얘기를 해주시려고요. 선생님 그토록 염원하던 박한용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인사 좀. 예, 라반특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복을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신없이 지냈어요. 그래 보여요. 28일부터 작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도쿄를 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1월 3일에 부산 갔다가 1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중국을 좀 돌았습니다. 중국의 그 항일 운동가들의 유적지를 답사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 갈 때 저 데리고 가시죠. 저 중국어 잘하는데. 그 무게 초과가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또 2박 3일로 경주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를 집 떠나 있었습니다. 아, 힘드셨겠다. 네. 근데 사실 집 나가면 호강이에요. 사모님 이건 또- 들으시고요. 선생님이 되겠네. 편하게 이렇게 쉬실 그런 날이 올까요? 아이고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그냥 어른 열심히 살 뿐이죠. 선생님 뭐 요즘에 되게 안 좋은 소식 많이 들리잖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안 좋은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려고요. 정초부터. 네. 제가 되게 싫어하는 하트경 씨가 인수위에 들어갔어요. 하태경 씨는 내가 그 전에 국민 통합이래요. 그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글까지 제가 썼었는데 네네. 네. 그건 국민 분열 위원이겠네. 네, 국민 분열 아니 위원회죠. 온 국민을 전향시켜서요 통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참 시작부터 안 좋네요. 인수위 6분의 1이죠. 6분의 1이 유신 키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장관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의 아들들이 인수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본은 똑같네. 일본의 아베 네. 옛날 그 군국주의자들의 아들들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그 자리 잡듯이 어쩜 나쁜 거와 못된 것만 골라서 닮아가는지 일본을. 그러니까요. 그래도 저는 제 마음에 흡족하진 않더라도 최대석 씨가 유신 키즈와 연관된 분이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보려고
뭐 이제 이 오이사 조치도 단계적으로 좀 해제해야 된다. 남북 관계 만내야 된다. 불시에 사퇴하셨더라고요. 불시에 사퇴해서 하는 이 과정 보면서 올해 정말 우리가 힘들겠구나. 예감은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그것도 걸 다시 국정원이랑 그렇죠. 고성으로 싸운 다음에 음. 사퇴했다는 얘기들이 막 있잖아요. 솔솔 풍겨요. 네, 네. 아직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사태 이것으로 보면서 올해 정초부터 남북 관계는 어려운 지경에 빠지겠구나. 이런 거 봤죠. 어쨌든 박근혜 그 정부는 대선 제가 생각할 때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뭐 기대 따위는 접으시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대선 과정에서 정말 숱한 그 키보드 워리어들로 활약을 하고 여론 조작과 이런 거에 또 앞장섰던 국정원이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외교 모든 분야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는 것을 인수위 사퇴 과정에서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니 그 국정원의 기본 업무를 대북 관련 업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뒤집어 놓으면 다 공안 정치를 하겠다 이 말인 거지. 정책실장 없어지고 국가안보실 생긴 거 알죠? 청와대. 신기해. 청와대에 정책실장이 없어지고 국가안보실이 생겼어. 이건 정말 그건 대단히- 얘긴 되잖아요. 옛날에 박정희 죽었을 때 네네. 최순실아 그 박근혜 씨 했던 말이 38 휴전선은 안전한가요? 그것이 그러니까 반복된 거죠. 휴전선은 안전하죠. 뭐 동물들 있고 이러지 않나요? 뭐 DMZ? 아니 이번 지금 그 정부 개편안들 보니까 박근혜를 지지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안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정부 부처에 네. 다 정리해고 당하게 생겼어요. 그러게요. 그럼 당연한 수순이죠, 뭐. 저희나 정리해고 안 당하기를, 정리 안 당하기를 좀 바라고 있는데, 뭐, 당해도 어쩔 수 없고, 우린 비정규 자영업이잖아. 역사 왜곡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년, 재작년까지는 인간 박정희 드라마 종편에서 기획했는데, 100억의 예산, 몇백억? 이렇게 들은다고 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뭐 1년 안에 인간 박정희가 공중파에서 김현희 씨 나왔잖아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많은 걸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종편보다 우리가 인간 박정희를 라디오 드라마를 먼저 만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전 해보고 요즘에 뭐 박정희 씨 기념관 그다음 유경수 뭐 생가 이런 거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대선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그 사업을 하는 거였는데 뭐 5,000원? 얼마? 뭐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내면은 뭐 기념품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버스도 대절하고 이런다는데 그 돈이 전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고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계속 박정희 기념을 하는 무슨 뭘 만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그런 그쵸. 거 보면은 진짜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고 왜 이 사람들한테 역사를 왜곡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웃긴 게 지금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이정희 의원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정희 의원한테 유경수 생가 방문하는 관광 버스 안내 30명 이상이면 할인해 준다며. 문자가 와가지고 그거를 올리셨던데 알고 보낸 걸까요? 모르고 보낸 걸까요? 하여튼 뭐 아픈 장소도 방문을 해볼 필요는 있긴 하죠. 근데 하여튼 구미시나 이런 데서 재정 자립도가 정말 엄청 열악하잖아요. 네. 예. 얼마나 열악하면은 뭐 이런 불산 이런 거 막 터지고 막 이래도 국민들한테 대피하라는 얘기조차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그 기념 사업 하는 데만 정말 1년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돈들을 다 배정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너무 없죠? 이상해요. 그래서 구미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이제 박정희 기념행사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구 가시면 진짜 국가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해서 기둥만 서 있는 그런 곳들이 엄청 많아요. 대구 시민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도시도 지나가다 보면 좀 흉물스럽고 이런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서 이렇게 정말 뭐 행사 하나 하는데 우리도 행사해봐서 알지만 뭐 1, 2억 들여서 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네, 그래서 그렇죠. 너무 어마어마한 행사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선생님, 예. 선생님은 이 지난 15일간 동아시아를 존재를 유람이 아니라 답사를 하고 돌아오시고 어제 그 절정을 찍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생각에는 가장 진짜 필요해 보이는 중국의 항일 유적지 같은데 네. 우리 라디오 반민특위 기획 모임 만들었거든요. 역사 기획 모임. 네, 예. 정말 이제 열심히 저축해서 한번 갔다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꼭 한번 가봤으면 하는 것이 우리가 사개 임시정부나 예. 중경 임시정부는 그래도 대충 알려져 있고 또 가보신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 가봤어요. 예, 근데 이제 그 한단이라고 있어요. 한단. 한단. 네, 거기는 조선 의용대 약산 김원봉 계열에서 활동하던 의열단이 조선 의용대로 개편되고 이 의용대의 주력 부대가 일제 말에 황하로 올라가요. 북으로. 아. 왜냐하면 일본군과 직접 싸우겠다. 거기서 뭐냐면 화북 지역에서 있는 조선인들을 조직해서 이제 대규모로 게릴라전을 전개해야 된다. 우리 남쪽으로 안 간다. 아. 북상항일이라 그래요. 북상항일. 네. 그래서 윤세주의 동지자 친구인 약산 김원봉 선생의 동지자 친구인 윤세주 선생을 지도자로서 조선 의용대 하북지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투를 실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와. 그 전사한 곳이 있어요. 태항산이라고. 이번에 거기 갔다 왔어요. 아, 예. 태항산이 뭐냐면 쉽게 말해 중국 팔록을 아시죠? 네. 바로 중국 공산당 산하 이제 게릴라 부대요. 공산군이죠. 예. 그 화북에서 바로 이제 일본군과 싸웠잖아요. 이 총본부가 태항산이에요. 바로 이 태항산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30만 명의 일본군이 포위합니다. 네. 어이구. 예. 여기에 뭐냐면 이제 일본군 장군 중에 한 명은 홍사익이에요. 예. 소장으로 있었어요. 사단장으로. 아이씨. 여기서 싸우다가 윤세주 선생이 전사합니다. 진광하라는 분하고. 그 전사한 곳을 갔다 왔어요. 네. 가보니까 거기 또 그 근처에 조선 의용대 무명용 이름도 없는 무덤들도 있어요. 아. 예, 거기 보면 아주 비장하게 태양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진짜 꽃도 십자가도 없는 무덤 있잖아요. 네, 그런 무덤이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음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박정희 추모 사업에 그렇게 돈 많이 들이면서 지금 그런 무덤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게 네, 지금 그렇죠. 대한민국의 현 주소인 것 같아요. 그쪽에 중국 촌로들이 시골이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해마다 제사를 모셔주고 있어요. 아유. 아. 네. 근데 조국 강복을 위해 정말 자신의 이름도 남김없이 싸우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조국을 팔아먹고 대대로 자수성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쵸. 오늘 그래서 그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그렇습니다. 늘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는 기업인들의 역사를 한번 보죠. 그래서 그 기업인들이 사실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막 기업이 잘 돼야 하고 막 이런 얘기는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또 민족과 국가를 소비자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 심한 애국주의를 막 강요하고 막 이랬었죠. 예. 네. 나를 키워주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뭐 한 거다. 막 이러는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광고하면서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맥주에 대해서 글을 올렸어요.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국산 맥주가 위협받고 있다.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다른 나라 맥주 때문에 국산 맥주가 위협받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댓글 보니까 뭐 우리나라 맥주도 맛있으니까 우리 국산 맥주를 이용해야 돼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장담하지만 우리나라 맥주 맛 없어요.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죠. 한국 소비자들이. 맛있게 만들면 다 먹습니다. 네, 선생님만큼 저도 전문가입니다. 그쪽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쭉 써놨죠. 글을. 말 같지도 않. 우리나라 기술력 되게 높잖아요. 기술력으로 맥주를 맛있게 못 만들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독점 네. 체제잖아요. 해이한 거죠. 그럼요. 해이한 거죠. 네. 예, 독점 어차피 체제에 시작은 안주한 겁니다. 장악했고. 그러니까 소비자를 보고. 애국심을 이용해서 대기업의 배를 불리려는 맨날 국산 처먹으라 그러고 지네들은 독과점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딴 거 먹어. 어디 룸가 그런데 놀아나면 안 돼요. 그리고 솔직히 코카콜라 말해서 많이 먹고요. 수입 맥주를 수입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대기업이에요. 삼성, LG, 롯데 뭐. 자, 그래요.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재벌이나 이런 독과점들이 하는 행태나 비슷했겠죠? 그러면서 사실 뒤로는 뭔가 그들과 이렇게 야합하고 정치 권력이라든지 외세와 이렇게 하면서 자기 배를 불려왔던 과정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대표적인 오늘, 인사들 좀. 우선 이제 우리가 이 친일 기업은 왜 다루냐 하는 부분이 좀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사실 한국 자본주의는 천민 자본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그렇죠. 뭐 알다시피 이른바 더티 플레이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할 때 이 한국 자본주의 특징하면 정경유착, 네. 즉 권력과 유착하면서 나왔다는 것들하고 또 철저하게 노동자들에 대한 희생과 그죠? 탄압에서 그 독점 이익을 누려왔던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는 항상 기업의 한편의 애국심을 고취하면서 끊임없이 사실은 애국심을 핑계 삼고 뒤로는 독점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는 그 어떤 위선적인 모습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돈만 버는 재계의 그 뭐 이른바 그 창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애국자라든지 민족의 지도자로 포장하면서 마치 그들이 돈벌이 한 것이 마치 국가 민족의 애국 활동을 그동안 많이 한 것처럼 분식하는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나타나는 게 뭐냐면 뭘 잘못해갖고 감옥에 갔어. 그 뭐냐면 국가 경제를 위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보석으로 풀려 나오거나 가석방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가 경제를 위한 국가 거예요. 경제를 말아먹고 도둑질해 먹었는데 그 국가 경제를 위해서 살려준다 말이 되겠어요? 네. 예. 그래서 보잖아요. 한화그룹, 삼성 뭐 이런 데 다 뚝뚝뚝뚝 나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정부패라는데 기업의 비리, 어떤 정경유착 이런 것들이 역사의 기원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오늘날 상당수의 기업들이 사실 일제 때 네. 연결되죠. 그래서 친일 기업인들 한번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유식한 말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일단은 굉장히 많아서요. 너무 많죠. 나름 좀 추렸어요. 이런 게 자꾸 많다는 게 참 너무 가슴 아픈데 좀 추렸는데요. 아, 김동원 씨부터 좀 볼까요? 김동원 우리가 씨. 추리고 추려도 아직도 많아요. 네. 제 앞에 놓이고 각자의 앞에 놓여 있는 양들이 네. 정말 많은데. 홍자 가려면 한참 걸리겠는데. 네. 아, 지금 홍자까지 가려면 너무 멀죠. 김동원 씨가 소설가 김동인이 더 유명한가?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예. 김동인의 감자, 배따라기, 예. 김동인. 김동인의 동생이죠. 일본 이름 가네우카 히가시모토라고 합니다. 형제 친일파군요. 예. 물론 그 초기에는 애국 개명 운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일본 유학 중에 태극학회 회원으로 또 대한흥액회 회원으로 또 활동을 했고 또 비밀 결사 단체인 신민의 회원으로도 활동을 했지만 1911년 그 배고인 사건이 연루되어서 네네.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 1920년도에 조선물산장려회 조직 발기 및 규칙 기초위원으로 맡아서 애국 계몽 운동을 하는 듯 하였으나 실제 보면 친일 행동을 했으니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1937년 중일전쟁 발발과 함께서 수양 동우회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후 중일전쟁이 고착화되어 갈 무렵에 평양 유지들과 함께 이른바 애국 평남호 경폭격이거든요. 이 헌납을 위한 평남 국방기재 헌납 기성회를 조직해서 상무위원으로 맡았고 이 기성회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이 경폭기 한 대를 헌납할 것을 결의하고 모금 운동을 했다고 해요. 폭격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일본이 지금 세계대전에 사용할 전투기를 만들라고 돈을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그때 당시에 예. 그 돈을 모아갖고 줬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 1원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냐. 이거 그러니까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니까 별로 지금 돈과 계산하면 별로 어감이 안 나오잖아요. 당시 환율로 보면 1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당시 돈의 규모가 나오는 거죠. 최소 1원이. 15억에서 20억이라는 예, 얘기죠. 맞습니다. 아니, 그 이렇게 돈을- 딱 얘기해 주셔야지 알아요. 지금 곱하기만. 곱하기를 하시면 그 나 정도의 곱하기 돈을 하느라고 말 못하고 있어. 이런 정도를 했고 네.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에는 매일신보를 비롯한 조선 총독부, 어용기관지 등에서 내선일체, 학병 권유 등을 권장하는 눈조의 기사들을 여러 글 기고를 했다고 일본을 합니다. 위해서 죽어라. 예. 뭐 당시 이제 30년대 평양 고무공업 조합 이사장과 평양 상공회의소 부회두를 맡았던 경력이 있었고요. 네. 1933년 1월에는 조선일보사 주식회사를
조선일보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 그 창립위원과 창립발기위원으로 참여했고 같은 해 6월에 조선일보사 취재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거물이네요. 예. 이후에 광복 이후의 활동도 봐야 되잖아요. 어떤 활동을 했었나? 이 사람은 언제까지 살았어요? 예. 이 사람은 예, 납북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평남 지방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김동원이. 이제 이 45년도 해방이 되면서 월남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미군정 장관의 행정고문에 임명되었고요. 한국지사 영접위원회 귀축 영미한테 갖다 네, 붙은 맞습니다. 거예요? 바로? 위원을 맡았습니다. 그 45년 12월에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 아이고. 위원회에 위촉이 되었고 반탁운동에 예. 그리고 이 47년 12월에 국제연합조선준비위원단 환영준비위원회 위원을 맡았습니다. 네, 이게 무엇을 하는 과정인 줄 알죠? 분단의 과정이잖아요. 여기 일을 했고, 예, 48년도에 시키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네. 세운 사람이군요. 용산 선거구에 한민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재헌 국회의원을 했네요. 네. 네, 이런 정도의 국회 부의장까지 합죠. 맞습니다. 국회 그의 부의장에 선출이 됐고, 그러니까 초대 국회에 국회에 부의장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진짜 예. 대단하네. 친일파가. 친일을 이렇게 했는데 재헌국회에 국회 부의장까지 들어가서 하게 된 거예요. 의원이 되고, 돈 벌어서 그 전투기 사라고 갖다 준 사람이 예. 그죠? 그러니 그 국회에서 반민특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이 사람도 일제 시기에는 뭐야 미영경멸 대강연회, 그러니까 귀축 영미 네. 예, 강연회 단골 연사였어요. 그래서 아. 아니 그 형제가 다 이렇게 언변하고 글솜씨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다 이제 민족을 배반하는데 사용을 한 거지. 돈 버는 능력도 있었고. 그러니까 김동현은 돈 버는 능력이 없고 돈 쓰는 능력이 있었어요. 아 김동희는 네, 김동현은 잡지 안에 뭐 한다 해서 다 말아먹고 네, 형은 이제 동생이 김동인이잖아요. 그 동생이 그 잡지하는데 김동원 형이 돈을 벌어다 갖다 준 거군요. 매국을 하라고. 네. 조금 갖다 줬겠지. 근데 뭐 나중에는 안 해줍니다. 너 밑빠진 독이야 이렇게 있잖아. 그 다음 또 누가 있나요? 김순흥이 있어요. 김순흥 씨. 예. 아 이분이 절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배우 이지아 씨의 친할아버지라고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사실관계는 좀 봐야 되겠네요. 아, 저 그 기사 봤어요. 뭐 이지아 씨의 뭐 조부가 친일파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근데도 또 되게 집안 친일파인데 이지아 씨가 데뷔 초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사람들 인식에는 굉장히 집안이 좋고 집안이 부유하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탤런트 중 한 명이거든요. 그 저도 이제 막 누군지 알지도 못해. 기사를 근데 보니까 서태지랑 결혼한 이혼했나? 음. 이혼했지. 하여튼 결혼했었던. 그러니까 이지아 친척분이 무슨 기사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돈 많은 게 죄냐? 그게 친일파냐? 뭐 이런 반박의 기사도 뭐 싫었다. 뭐 이런 뉴스도 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볼게요. 친일파인지 아닌지. 당시 어찌됐든 이 중일 전쟁 이후의 활동, 이 경제인들의 활동을 대부분 좀 찾다 보니까 그렇게 국방 헌납을 잘했어요. 예, 달령 기부를 했는데 그 기금만 일단 좀 보시면 1937년 7월 22일 국방 헌금 1만 원을 종로 경찰서에 헌납을 했대요. 자기가 들고 가서 네.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말로 했냐면 나라에 대한 봉사의 뜻을 표하고자 적은 돈이나마 바치오니 받아주십시오 1억이죠. 하고 돌아갔죠. 이 종로 경찰서가 어떤데 경찰서에 우리 갖다 준 거예요? 옛날에 나숙주 선생님 이런 의열단원들이 종로 경찰서 폭파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각시탈에 나오는 바로 그 바로 거기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종로 경찰서가 공안 제1번지예요. 일제 시기에. 그런 여기에 상징성이 뭐냐면 있구나. 지금 돈으로 1억 원을 쾌척한 거지. 네. 독립군 잡는데 이 돈을 쓰십시오 이러고 빨리 갖다 이게 준 각시탈 거죠. 잡는데 1억 원 낸 거예요. 각시탈 잡으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인이니까 로비하는 거 아니야? 일본한테 뭐 15억, 20억 지금 뭐 우리나라가 뭐 세금 내는 방식으로 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각시탈에도 마찬가지고 일제 시대를 다룬 소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기업인들이 자기가 물건을 팔아서 이 돈을 내지 않아요. 굉장히 서민들을 또 그 안에서 구조적으로 착취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더 얼마를 많이 냈냐면 한번 볼게요.
또 37년이에요. 조선군사후원연맹 사업비로 2,500원을 냈고 같은 해 9월 5일 결성된 경기도 내 군기헌납 기성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해서 비행기 대금 500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일 운동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선 융화를 내걸고 결성된 동민회의 회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아주 대표적인 친일 단체예요. 이 예. 시기에. 네. 39년 11월 조선 총독부가 전시체제 강화와 유도 황민화를 위해서 전 조선 유림을 동원하여 조직한 조선 유도 연합회에서 참사를 맡았다고 해요. 조선유도 연합회는 이른바 유학 친일 단체입니다. 유림 친일 네네. 단체. 예. 그리고 39년 9월에 주식회사 쇼와직무를 설립해서 사장을 했고요. 그 40년 9월에 중앙연료 주식회사 취재역. 여기 취재역은 이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43년 8월에 징병제 실시에 감격해서 국방헌금 3,000원을 헌납했고, 네, 44년 4월에 일본 정부가 주는 감수포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예. 훈장까지 받은 거죠. 그래서 이 48년에 김구 선생님과 임시정부 계열이 지목한 숙청대상 친일 인사 명단 초안에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 사람이 돈 많다고 친일파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우리 김구 선생님 또 그렇게 편협하신 분이 아니셔서 막 선정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사실은 그 한민당 발기인으로도 참여를 해서 이후에 해방되자마자 바로 이제 친일파들이 그 권력을 또 잡고 새롭게 이제 새로운 권력으로 또 부상하는데 역할을 또 했네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이화학원의 이사였다. 이화여자대학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친일파여서 손자까지 손자 손녀까지 욕한다는 거는 뭐 소위 말해서 연좌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친일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아 그래 우리 할아버지 친일했다.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아니면 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식으로라도 발언을 해줘야 욕을 안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조상의 친일 문제를 볼 때 우리 연좌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후손들이 그것을 봤을 때 어떻게 자기 자신이 그 대면할 것인가. 근데 부끄러운 역사에 또 인정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런데 상식과 정의와 양심에 반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사실 우리를 당혹해 하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은 게 친이냐? 돈 많은 걸 가지고 친일했죠. 돈으로. 제가 볼 때는. 또 돈으로 친일했고 동민회나 아주 그 악질 친일 단체. 이 단체를 먼저 창시개명 앞장선 곳이 바로 동민회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친일 행위가 있을 때 저는 그 연좌의 문제가 아니고 후손들조차 자기 조상이라고 옹호한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뭐냐면 상식과 윤리가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후손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그런 대가 없이 그 친일이랑 친미를 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호의호식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 독립운동가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산을 탕진하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을 네. 위해서. 그 과로 크거나 학교도 못 다녔어요. 해방이 됐지만 못 배운 후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친일파 후손들 일제 때 유학 갔다 오고 해방돼서도 돈 많고 이미 100m 달리기라면 해방 후에 50m 앞서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뒤처지게 있고 친일한 사람들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보면 친일의 기득권을 그들이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될 문제죠. 독립운동가 후손 중에 기초생활 수급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정신적으로 좀 아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럼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시대 상황이랑 독립운동이라는 걸 민족 이제 식민지에서 해방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더 선진적인 사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더 받기도 하고, 근데 한국 사회가 이제 분단돼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계열의 또 독립운동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엄청나게 인색하거든요. 그걸 그렇죠.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정당하게 이념과의 주의를 떠나서 인정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숨겨야만이 연명할 수 있는 이런 사회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이제 친일파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어떤 토양을 만들어 버린 거죠. 심지어 독립운동가 자손들은 그냥 살해당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냥 뭐 이제 뭐 경찰 또는 우리 장군의 아들에서 보셨겠지만 뒷골목 같은 데서 경찰들이 야 뭐 이러고 죽여버린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찰서에 돈을 갖다 주신 사람들이 이런 김순웅 씨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부자라고 해서 친일파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족 자본가들이 그 돈을 또 모아서 독립군 자금으로도 보내주고 막 이랬어요. 그 부자도 돈 쓰는 방법을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썼단 말이야. 돈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건 정말 개같이 벌어서 개보다 못하게 쓴 경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예. 그 다음에 김식석, 홍진기를 이야기할 텐데요. 이분들 이야기하기 전에 현준호를 먼저 이야기해야 자연스럽게 펼쳐져 나갑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순우는 아니지만 현준호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네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제강점기 시기에 금융인으로 조선 총독부의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 그리고 중천 참의는 뭐 흔해 빠졌네요. 해방 이전까지 호남에서 손꼽히는 갑부로 불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좀 살펴보죠. 네. 형기봉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현준호가. 그 형기봉 역시 중추원 참의를 지내는 일제 적극 협력한 지역 유지면서 호남 지방의 유명한 거부 가문이었죠. 부자 친일파네요, 여기는. 예. 아버지가 중추원 참의였듯이 아들도 1930년 중추원 참의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 간척 사업의 사업권을 따내면서 각종 이권, 일제와 밀착해서 각종 이권을 가져갔죠. 그래서 1935년 총독부가 편찬한 조선 공로자 명감에 그 조선인 공로자 353명 중에 한 명인데 아버지와 이름이 나란히 올라간 사람입니다. 자랑스럽겠다. 네. 그 중일 전쟁 발발 후 총독부가 조직한 시국 강연반에 참여하여서 이 전남 지역을 돌면서 전쟁 지원을 열심히 활동을 했죠. 이런 친일 활동. 그리고 38년에 조선 총독부 산하에 설치된 시국대책조사위원회에서 조사위원으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1년에 윤치호의 흥합보국단의 준비위원회 상무위원으로 참가했고 중추원 고문과 참의들이 결성한 시국강연반 소속으로 전쟁 말기까지 징병제 홍보와 학병 지원 권유 등에 가담했고요. 조선 인전 보국단의 발기인으로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구만. 일부에서는 이런 말도 해요. 현준호의 호남은행이 일본인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일본인에게 융자를 해주지 않아서 동일은행에 강제 합병당했다는 것을 근거로 현준호가 친일파가 아니라 항일파였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현대그룹의 관계자는 친일 행위자가 아니라 민족 자본가였고 독립운동을 후원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죠. 진실은 뭔가요? 진실은 명백하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라남도의 친일파 랭킹 1, 2위를 다투는 사람이 현준호예요. 네, 호남은행의 책임자고 그다음에 여기 알다시피 보면 이 사상범 보호 관찰 제도라는 게 있어요. 사상범 보호 관찰 제도 할 때 보호 관찰사라도 있었어요. 심사위원으로. 다시 말하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보호 관찰하는 심사위원회예요. 개전에 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하고. 그래서 현준호 씨는 사실 친일에 대해서 너무 이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한 거 보면 좀 놀라워요. 요즘 뭐 박정희에 대해서도 헬스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이런 기사가 돌듯이 납득하기 어려워요. 예. 아, 자기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일본에서 진짜라고 인증을 해줬는데 왜 가짜라는 거야? 근데 이제 뭐 지금도 여전히 이제 자손이나가 이렇게 한국 재계나 이런 데 쭉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도 좀 만들어내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이 사람이 특히 징병제나 지원병 할 때도 적극 나섰어요. 예, 그래서 조선인들 끌고 할 때, 전쟁에 총알바지 끌고 갈 때 바로 전남 군사후원연맹 부회장, 그다음에 국민정신총동은 전라남도 연맹 이사장을 했습니다. 전라도 그 랭킹 1위예요. 네.
이게 뭐냐 국민정신총동이라는 요즘 민방위운동본부 아닙니까? 예, 그때 예. 훨씬 셌죠. 전시 체제이니까. 또 38년엔 전남특별지원병 후원회 부회장. 여기다가 뭐죠? 광주 헌병대에다가 38년도 5월 달에 1,000원을 기부합니다. 우리 헌병대 아시죠? 네네. 예, 광주 헌병대에다가 지금 치면 1,000만에서 2,000만 원 상당을 기부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거 하면서 뭐냐면 수많은 기업적 이권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걸 그냥 돈만 갖다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 기업인들이. 그러면서 이 전시 이제 기업들 통폐합할 때 그만한 이권을 또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 친일을 하면서 대가성 있는 친일이죠, 사실은. 그 이분의 손녀가 지금이 현대 회장이죠. 아 그래요? 예. 현정원 회장. 현정원 회장. 아 이렇게 다 잘 먹고 잘 살아 자손들이. 좀 좋은 일 제일보갈가와 친일파들의 그 혼맥 인맥을 보면 대한민국을 다 말아먹었어요. 한마디로. 얽히고 설켜 있어요. 네, 그들이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죠. 왜 친일파 청산을 이렇게 거부하고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 친일파들의 혼맥과 인맥을 뒤져보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들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김신석을 살펴볼게요. 이 사람은 아까 이제 우리가 현준호를 살펴봤잖아요. 네. 이 현준호가 발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네끼리 난리 났구만. 예. 발탁도 하고. 자신이 운영한 호남은행으로 불러왔죠. 그래서 전무를 맡았고 이 사람도 역시 그 총독부가 편찬한 공로자 353명 중에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딸 김윤덕이 홍진기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해요. 지금도 홍나이 홍석현. 그분이시구나. 예, 이 그분의 사람을 낳게 아버지신 됐죠. 거죠? 예, 이 홍나이가 이병철 삼성 그룹 회장, 초대 회장이죠. 이 사람의 후계자가 된 이건희와 결혼을 했고 홍석현이 지금의 중앙일보 사장이죠. 주미 대사도 지냈고요. 네. 우리 아까 이제 우리 김신석 얘기를 했잖아요. 예. 네, 김신석에서 꼭 알아둬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아까 소개할 때 이제 그 바로 현준호의 후계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긴 하죠. 또 하나가 근로정신대 문제하고 관계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보면 원래 그 정신대라고 할 때 그 여자 근로정신대를 말합니다. 네. 예, 물론 이제 일부는 그 명목으로 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이제 근로정신대가 본래죠. 바로 이 후지코시 근로정신대라는 재판 기억나세요?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할머니 재판. 네. 몇 년 전에 예. 한국의 처녀들이 일본에 공부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공장 취업도 해줘서 공부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끌고 간 거예요. 후지코시란 대기업에. 네. 근데 여기서 사실은 2년 이상 그 일하면서 임금도 못 받고 내 복지연금도 못 받고 연금은 계속 내야 되잖아요. 후생비 같은 거. 못 받고 그냥 돌아오게 돼서 이 할머니들이 돼서 80이 넘어서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재판했는데 뭐냐면 미불 임금, 즉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도 없이 그때 냈던 것 중에 후생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복리 후생 그것만 돌려주겠다 해서 99엔을 돌려준 거예요. 커피 한 잔 값이 안 되죠. 99엔. 예. 100원, 100엔도 아니고. 네. 이게 바로 유명 99엔 재판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바로 이 뭐냐면 근로정신대, 후지코시 근로정신대를 방문해가지고 이런 말 했죠. 장래 조선 여성도 직장에 진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후지코시와 같은 우수한 노무관리 공장에서 훈련을 받는 여성을 가지는 것은 장래의 조선을 위해서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 딸도 보내지 그래. 예, 그래서 조선의 부영들에게 어린 딸을 여자 정신대로 안심하고 보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남의 딸은 안심하고 보내고 자신의 딸은 그렇죠. 친일파에게 지금 근데 시집 보내고. 이 후지코시 할머니들이 이제 85살이 돼가지고 이 원한 때문에 지금도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99에. 진짜 악질 친일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사실 교과서에서 당연히 배워야 될 정도의 악질 친일파만 다루고 있는 거고 정말 잔챙이 같은 사람 중견 친일파들은 저희가 얘기하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친일파들이 뭐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의 원한과 관계가 돼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네. 아까 우리 홍진기도 얘기했나요? 이제 얘기해야죠. 얘기해야죠. 마찬가지일 거예요. 맞습니다. 이 홍진기는 주로 알려져 있는 게 일제 때 판사 생활 내지는 뭐
대한민국 관료이자 언론인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 장관도 예. 하지 않았어요? 그 장관 했죠. 바로 이제 그때 예. 3.15 부정선거. 바로 법무부 그 차관, 시점에. 장관, 내무부 장관 이렇게 네. 지냈고 4.19 혁명 때 발포 명령 사실 발표의 그렇죠. 발포에 예, 책임이 이승만 있는 거죠. 정권의 부역행위에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물러나 처음에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네 아시죠? 얼마 안 가서 석방되는 거. 네 이런 어떻게 상황입니다. 그럴 수가 있어? 국민들을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 이 홍징이 같은 경우는 박쥐가 살려준 거죠. 아이고 또 그분이. 잘 알만지 이 홍징이 같으면 일제 때 사법 친일이죠. 판사를 예. 지지했고 이른바 머리 좋다는 게 무슨 죄냐고 주장하는 그룹들이 바로 판사 검사들 아니겠어요? 아휴. 그러고 나서 조봉암 사형 선고를 그때도 했잖아요. 그것도 다 관계했죠. 아, 아, 정말 너무 나쁜 사람이다. 근데 더 그런 놀라운 사람을 것은 박정희가 살려준 거 아니야. 미군정 때 이 사람이 바로 미군정청의 법제관을 지냈어요. 미군이 스카우트한 겁니다. 미국이 스카우트를 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승만 정권 때 요직을 다 거친 거 아닙니까? 좀 그러니까 민망한- 이동엽 씨 같은 사람이 나와서 청문회 할 때 예. 얼마나 웃기겠어. 자기네 윗대가리들은 자기보다 더한 일을 해놓고도 국가 요직에 올랐는데 자기는 돈 좀 빼돌리고 법복이나 여직원한테 입혀달라 그렇죠. 그러고 이런 것 뿐인데. 그리고 뿐이진 않지. 그러니까 당당한 거야. 계속 다 나와. 아니 근데 그저 그럴 게 이 홍진기 씨의 호가 유민이래요. 유민. 예, 유민 멜류자 예. 백성민자 예, 근데 유민 백성을 묶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랬나 시사자 봐. 밧줄이 들어가 있거든 유자에. 그러니까 그랬나? 그러니까 딱 맞네요. 판사 검사하고 아. 4.19 때 부정선거하고 책임자 되고 또 발포 명령에 내무부 장관이었으니까 그때. 그 책임 있고. 근데 유민 홍진기인데 서울대 법대 법대 건물에 유민홀이 있어요. 아 존나 쪽팔리다. 서울대들 그거 알까? 유민홀이 부럽겠지. 이제 홍진기의 아. 이 승승장구가 부러웠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기서 만들어준 거야. 예, 하여튼 이 사람이 돈을 준 거야 돈을. 보면 또 51년부터는 또 한일회담 대표 그 재산분과 대표를 역임했어요. 그 문제 한일회담. 예,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다 옛날 자기들 키우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일본이 반성할 어떡해. 이유가 없죠. 그럼요. 다 옛날 조선총독부에서만 우리 닦아내던 놈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국민들 그 논리에서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다가 4.19 이후에 사실은 그 5.16도 일어나면서 부정선거 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사실 박정희 때도 무기징역까지 받았었어요. 상소심에서. 오늘 사형이죠. 이 정도면. 그런데 63년 8월 광복절 특사예요. 또 광복절은 특사가 됩니까? 와, 저 가지가지 하는구만. 예, 그러고 났어요. 예. 한국은 그 사람들은 광복절로 안 보고 건국절로 보기 때문에 예, 그럴 이런 수도 사람들을 있겠네요. 예, 특사로 그래서 내가 보죠. 보니까 이게 또 나중에 중앙일보 회장 지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삼성과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과정을 봐야 돼요. 이병철이 어쨌든 돈을 대주는 또 한 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4년에 중앙 라디오 방송 주식회사 사장, 그다음에 68년에 중앙일보사 대표이사 사장, 71년에 동양방송 대표이사, 74년 중앙일보 동양방송 주식회사 사장, 이러면서 80년에 중앙일보사 회장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중동의 친일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일본을 찬양하는 기사 몇 줄 쓴 거 아니냐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면 정말 얼마나 이렇게 악독한 사람들이 일군 기업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그 홍진기한테 대한민국이 뭘 줬냐면 죽자 금감문화훈장을 수여합니다. 아, 고마운 하는구나. 나라예요. 네. 고마운 나라. 자,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친일파의 천국이란 게. 그래서 그런 내가 거예요. 훈장 거부하려는 거야. 이런 새끼들이랑 똑같이 훈장. 현 대한민국은 절대 안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면 줄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그 전에 했던 것들도 뭐 4.19 때 발포 명령이나 조봉암 선생님 어때 처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경향신문을 또 폐간하는 이런 일에도 또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 경향신문이 그 아주 반정부적이었어요. 가톨릭계가 네. 있었을 때. 민주적이었군요. 그렇죠. 경향은 이제 그 역사가 이제 한때는 또 이렇게 권력에도 있었지만 또 한때는 또 반정부지로도 있었어요. 네. 가톨릭이 이제 잡고 있을 때는. 네. 그리고 나중에 박정희가 아주 또 그 경향신문 많이 타라해서 의용지로 바꾸죠. 네. 아.
또 지금 경향은 또 다르게 됐고. 네. 또 어떻게 바뀌려고 계속 하겠죠? 네, 근데 어쨌든 하겠죠? 기자들이 눈을 뜨고 잘 지켜야죠. 네네. 근데 그 이제 사남 이녀를 뭐 두었는데 홍진기 씨가 작년은 홍라희 여사요. 그 있잖아요. 100만 달러 그 그림 있잖아요. 네. 그 그림으로 했던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으로 있었던 분이죠. 그렇죠. 눈물 한 방울 그거 그려놓은 행복한 게 눈물. 그거 그린 게 그렇게 비싼 거더라. 하여튼 팝 아트의 대표적인 리인텐슈타인의 그림입니다. 장남은 이제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죠. 회장이죠. 주미 대사까지 한 그렇죠. 그리고 차남이 홍석조 보강 패밀리마트 회장이에요. 패밀리마트 회장님. 예, 예. 정말 대한민국 다 지고 있구나. 광주 고검 검사장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미술관에 시발 패밀리마트에 삼남 홍석준 보강 창업투자 회장. 투자 자문 회사죠. 삼성 SDI 부사장으로 나와 있네요. 아, 네. 네. 넷째 아들은 보강 홍석규. 대표이사. 네. 둘째 피닉스 딸은 커뮤니케이션즈 회장. 차녀 홍라영. 지금 이제 뭐 리움 아까 얘기했던 미술관이죠. 총괄 상무. 부관장, 뭐 상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중앙일보가 왜 친일 문제에 대해서 거품으면서 지랄을 떠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아주 개지랄을 악랄- 떨지 아주.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우연일치가 아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족보가 친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개인의 일신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뭐냐면 언론 신문까지도 완전히 뭐냐면 그 타락시켜내는 그런 그룹들이에요. 네. 예, 그리고 그들이 언론과 권력과 그다음에 돈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 중앙일보 진짜 케이스만 너무- 보더라도. 너무 괴롭다. 이 홍진기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뭐 일제시대 때 판사하고 사실 뭡니까 법조계에서 있었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 조봉환 선생님 그 처형당할 때도 이 사람 그냥 일개 판사였던 게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었어. 그럼요. 그래서 사형에 처형을 이거 해라. 그렇죠. 이걸 사인한 결제한 사람이야. 사람이에요. 결제를 하고 그 바로 다음 날 바로 사형이었어요. 다시 말 근데 이렇게 나쁜 사람이 근데, 지금도 그 후손들이 완전 한국 사회의 갑이잖아요. 갑 요즘 소위 유행어로 말하면 전혀 반성할 줄 모르죠. 그런데 이 처형 그 문서에 사인을 한 이 집안은 지금 뭐 대대로 떵떵거리고 있는데 조봉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진보당 사건이 2011년에 재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어이가 없는 거야. 그럼 그 무죄인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닌 상태라는 거지. 자, 이렇게 책임을 되면- 안 지니 이렇게 난리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또다시 뭐 빨갱이 타령 이렇게 하는 시대를 또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중앙일보의 개족보가 드러났잖아요. 네. 네. 이 조선일보의 개족보를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이게 또 나 무슨 얼마 제- 전에 이게 무슨 또 TV 재계하고 프로그램 관계 보니까 있는가?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조선일보 사장이라 그러더라고. 회장? 그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서울로 진입하면서 산 땅들인데. 예. 자, 이 갑자기 조선일보가 무슨 그 기업 친일 기업이냐 얘기하면 의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방응모라는 네. 시대의 조선일보입니다. 네. 지금 방지 집안. 근데 저희가 우리 지금 친일 경제인 쭉 보는데 보니까 다 언론사에 뭐래도 하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인들이. 왜냐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서죠. 음. 이 방응모는 사실 별 볼 없는 사람이었어요. 네. 이 사람은 이거 평안부터 정주 사람이에요. 음. 평안부터 정주 사람인데 별로 공부도 그렇게 한 사람 아닙니다. 네. 왜냐 서당에서 한학을 했던데 서당에서 한학이라기보다 한문을 배운 거죠. 음. 네. 그러고 나서 대서업을 했어요. 정주 시내에서 대서소. 대서소가 뭐예요? 뭐 글 대신 써주는 우리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편지 관공서 써주고. 이제 옛날에는 아. 글자를 모르니까 대서업이라는 게 있어요. 대신 써주는 거 행정 서식들. 그 여간업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양반이 뭐냐면 이 동아일보 정주지국장을 해요. 네. 정주지국장.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 양반이 조선일보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동아일보 지국장을 할 때 판매 부수가 부진해가지고 좀 견책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근데서 뭐냐면 일설에 따라자면 그에 대한 좀 이렇게 앙심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물론 그건 야사입니다. 예. 네네.
예, 근데 이 핵심이 뭐냐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 이 1932년에 근데 그 전에도 사실 이 사람이 친일을 하려고 했어요. 네, 하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안 됐죠. 예, 상황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이 1924년부터는 이제 금강 개발하면서 아, 금강에 미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노다지 붐이잖아요. 네네. 예, 금강을 이제 그 계속 하면서 뭐냐 한편으로 뭐냐면 그 평안북도 도평이에요. 요즘 도의회죠. 네네. 입후보였는데 낙선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뭐죠? 조선일보 언론 하기 이전부터 권력 지향적 성격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정치에 야심이 대단해요. 돈에 대한 투기적 성격. 그러니까 금강을 하면 일확천금 아니겠어요? 네네. 일확천금하는 노다지의 세계와 그다음에 도평의 의원을 통한 권력의 축으로 동시했던 사람이다. 네. 그다 대박이 났어요. 이 조선일보가 이제 방모가가 사실 기업이네요. 우리 정확하게 방모는 언론인이 아니고, 근데 언론인을 변신했을 뿐이죠. 자, 원래는 조선일보가 민세 안정 선생이 네.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민족지로서의 조선일보, 신간의 운동도 하고 항일 논문이 가장 논조가 가장 강렬했던 시기는 20년대 말에서 30년대 초 민세 안정 선생이 운영할 때예요. 이분은 일제 시기에 아마 7번 감옥 가서 9년인가 감옥에 있었어요. 아, 국내에서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이 민세 안정 선생이 뭐냐면 제만동포 수재 의원금을 모집을 했었어요. 네. 했는데 워낙 신문사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그 일부러 이제 썼어요. 어쨌든 간에 유용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가 일제가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조선총독부가 너 감옥 갈래? 안정 선생한테. 아니면 신문사에 손 뗄래? 이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책임지고 신문사를 손을 뗐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조선일보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조만식 선생이 평안도 사람도 우리가 한번 신문 가지자. 민족지로 한번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돈을 가진 사람을 물색하게 된 거예요. 그때 뭐냐? 노다지 광산왕 바로 방문부가 평안도 사람이니까 네. 당신이 한번 맡아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 1932년 6월 달에 바로 조선일보를 자기가 안고 갑니다. 그 처음에는 감히 이 사장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 한국 사회라는 게 조선 사회가 눈이 참 무서운 사회예요. 네. 조선일보 같은 그런 신문을 일개 광산 투기꾼이 사장을 한다는 것은 좀 격이 안 받다 보는 분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조선일보는 딱 맞는데. 그렇죠. 지금 격이 맞는데. 그래서 이제 32년에는 조선일보 영업국장을 하다가 그렇죠. 33년 3월에는 경영권을 인수해서 부사장을 했다가 7월에 이제 9대 조선일보 사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군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 읽어보세요. 조선일보 사장 되는 경로가 있어요. 자 어쨌든 영업국장으로 하다가 이제 이 점차 부사장, 사장으로 가면서 조망식 선생 같은 분을 쳐내는 거예요. 자기가 직할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지도자들은 다 빠져나가죠. 조만식 선생님이 큰 실수를 했네요. 예, 근데 이때 뭐냐 인사를 조선 총독부에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장 되기 직전에 바로 뭐냐면 그 부사장이 취임했을 때죠. 조선군 사령부 아시죠? 용산에 있는 거. 이제 조선군 사령부 애국부란 게 있었어요. 애국부가 요즘 말로 하면 국방 헌납 받는 데예요. 네. 강제로 돈 모금하고 여기에 고사기관총 최신식 고사기관총 1,600만 원 지금 돈으로를 헌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일보 사장 취임하는 인사조로 친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방문은 뭐 우리가 얘기할 때 어쩔 수 없이 뭐 탄압에 의해서 친일 언론을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하는 거 보면 친일이 부끄러운 줄은 아는 거야. 계속 변명을 막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렇죠. 하여튼 직위만 갖고 있었지 뭘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다. 예, 그러고 나서 이 방모의 친일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특히 어느 정도였냐면 이 방모가 전국 조선을 한 바퀴 돌면서 또 연사로 다닙니다. 강연하러. 근데 1937년 2월 원산에 가서 순회 강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 조선일보는 다른 어떤 신문도 따라오지 못하는 확고한 신념에서 비국민적 행위를 단연 배격하여, 그러니까 항일운동을 단연 배격한다 이런 뜻이에요. 배격하여 끝까지 조선일보사가 이미 정해놓은 방침에 한뜻으로 매질한다. 즉 우리는 끝까지 친일을 해야 되는 신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 반철이 참석자들한테 조 맞고 그래요. 아, 미친놈 진짜 아니냐. 맞았어. 예.
일제 시대도 그 오죽했으면 그 조맞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 방응모는 이 조선일보 운영할 때 제일 중심되는 게 발행부수하고 판매고예요. 네. 근데 지금도 또 네. 관철되는 기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 이제 이 방응모가 사주로 취임하면서 초대 부사장이 이광수였고 주필이 서운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서춘. 예, 서춘. 서춘. 예, 중일 전쟁 이제 개전 직후인 1937년 7월 11일에 조선일보 간부회의에서 주필 서춘이 일본군, 중국군, 장개석 씨 등으로 쓰던 용어를 아군, 황군, 진화, 장개석으로 고쳐서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 논설을 쓸 것을 주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마찰이 막 생긴 거잖아요. 이랬더니 방응모가 뭐라고 했냐면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동아일보가 이미 몇십만 원의 손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3.1 운동 때처럼 신문이 민중을 지도할 수 없다면서 서춘의 입장을 지지를 했다. 그 이런 안에서 이제 이거 이렇게 아군, 황군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막 그렇죠. 붙어버렸는데 여기서 방모가 서춘의 손을 딱 들어주면서 이제 아군, 황군, 진화, 장개석 이렇게 써라. 이렇게 써라. 그렇죠. 그러면서 김혜원이라는 사람이 영국 국장이긴 한데 사실은 편집국장이에요. 그러니까 예. 신문사 내사의 민족주의자였단 말이에요. 이 시기까지는. 네. 그러니까 김혜원이는 그대로 조선일보가 민족주의로 가야 된다. 서춘은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친일로 가자는 거예요. 빨리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때 방어모가 뭐냐면 부수를 먼저 물어봤어요. 그 발행부수가 동아일보 항일하다가 동아일보 발행부수 줄어들지 않았느냐. 그래 우린 친일로 가자 이런 얘기예요. 빨리 이야기하자면. 뭐 친일이란 말은 아니지만 결국은 조선총독부의 지시대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중국 대신 중국을 멸시하는 진화라든지 일본군 대신에 천황의 군대나 황군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바뀐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선총독부 경찰이 이걸 다 체크했어요. 사실 이게 뭐냐면 조선총독부 사찰 보고서예요. 경기도 경찰부.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것까지 그치? 다 사찰을. 예, 그럼 누군가가 근데 이제 찔렀겠죠? 도청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꼼꼼하게. 이야기했겠죠? 이 서춘이라는 사람이 쉽게 하면 조선일보를 친일로 만드는 행동대장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조선총독부 쪽에서는 이제 조선일보는 국민적 입장으로 변했다. 국민이라는 것은 한국 시민의 입장이란 거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줍니다. 예, 따라서 조선일보 폐간된 것은 친일 항일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는 언론 통폐합이에요. 전두환 때도 했잖아요. 네네. 박정희도 하고. 네. 그 일환이지 항일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네네. 예, 아주 또 돈이 참 중요했군요. 이 사람한테는. 근데 지금도 그래요. 기업인이죠, 이 사람은. 돈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1935년 친일 잡지 조강을 창간을 해서 네. 예, 지금의 월간조선이에요, 사실은. 예.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월간조선 전신이죠. 예, 네. 이렇고 이제 37년에는 경성방송국 제2방송에서 출연해서 일제가 중국의 베일을 절멸케 하여 극동평화를 지키려 한다는 이런 강연을 하면서 전쟁 지원을 막 독려하는 네. 이런 이제 행위들을 마구마구 했죠. 근데 또 가도 이제 캠페인도 했었어요. 뭐냐 이게 가도 채권 가도 유격대라는 걸 조직해요, 일제가. 채권 가도 예. 유격해요. 예, 처음 들어보시죠? 네네. 1941년 9월 달에 조선총독부가 이제 전쟁에 대비해서 조선인 친일파를 대규모로 조직하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인전대책협의회예요. 그러려면 어떤 조직을 만드는 사전에 뭐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또 네. 충성을 다하는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을 그렇죠. 채권이 그 채권인 거죠. 그래서 세무 이 채권할 때. 서울 시내를 22군데로 나누어요. 그래서 김성수, 방응모, 네. 모윤수, 뭐 김한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 친일파들 있죠. 네네. 이 친일파들 전부 다 어깨띠를 두릅니다. 뭐죠? 채권 사세요, 채권 사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채권을 그래서, 판매하기 예, 위해서. 그래서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네네. 채권 가두 유격대라는 이름으로 오. 1원짜리 채권을 길에서 파는 거예요. 예, 1원짜리 채권이 제일 싼 거잖아요. 네네. 별명이 꼬마 채권이라고 불렀던 채권이에요. 충성을 다했구만. 예. 그래서 이게 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 사람은 자기 맡은 일본말로 해야 되겠죠. 나바리 구역이 종로예요. 예. 노른자네요. 예. 그래서 길에서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면 정말 위인전에 영원히 남을 텐데. 그리고 우리 조광도 기억을 해야 돼요. 네. 조광. 조선일보는 폐간되잖아요. 1940년에. 네. 되지만 잡지로서 조광은 그대로 남겨놨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냐 이 조광이 일제 말의 가장 대표적인 친일 잡지예요.
누구도 이견이 없는. 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조강의 내용 잠깐 건돈 한번 볼까요? 네네. 예, 방어모가 어쨌든 책임자니까. 예. 이 1940년 11월호 장관 5주년 특집이에요. 여기서 했던 말이 어떻게 됐냐면 조강은 시국 인식 철저에 작은 힘을 다해 왔지만 당면의 시국은 과거하고 매우 달라서 심각해졌으니까 국민된 자로서 누구나 실로 최후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후의 각오가 뭐예요? 나가 죽으라는 거죠. 각오하고. 그렇죠.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안으로는 신체제의 신체제의 확립, 밖으로는 혁신 외교 정책을 강해서 무슨 자기네들 무슨 뭐 외교관도 아닌데 지들 맨날 그래. 지들은 나가 지들은 죽지도 나가지도 않아. 않는. 하루바삐 동아 신질서 건설을 완성해 세계의 신질서를 건설하고 나아가 세계 영구 평화를 기대해야 된다. 따라서 백성은 여기에 따라서 행동하라. 즉 대동아 성전에 일본이 승리해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데 적극 협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대개 그 영국과 미국을 미워했어요. 조강 잡지가.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 근데 그 다음에 완전히 예, 방응모 씨가 이런 말을 또 했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영국과 미국을 보고 동양의 원수의 이가 적이다. 동양 전체의 죄인이다라고 규정했어요. 그래서 동양을 침략하고 유린하고 착취하고 멸시천대했다. 따라서 우리는 대동아 전쟁을 통해서 동양이 따로 공영권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적극적인 발언을 했죠. 예, 그렇게 되면서도 이 사람은 뭡니까? 참 보면 참아오던 원한이 폭발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미국과 영국에 대한 원한이. 그러고 나서 이제 해방 위에 또 이제 뭐냐 반탁하죠. 네. 반탁하고. 예. 근데 독립촉성회라는 게 있어요. 독립촉성 국민의 우익단체죠. 이승만이 끌고 있던 또 거기에 또 부회장까지 합니다. 대단히 기회주의적이었어요. 해방 후에는. 또 한독당이 붙었다. 예, 한민당이 한독당에 아니고 붙었다가 김구 계열에. 김구 계열에 붙었다가 안재홍 계열에 붙었다가 이승만 계열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다 배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해방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갈 길이 민족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또 폭발해서 한독당 이런 데가 또 권력을 잡을 수 있다 이러니까 일종의 보험이잖아요. 예전에 네. 왜 그 2002년 그 대선 때였던가요? 뭐 그때도 2002년 97년도 그렇고 2002년도 그렇고 그 후보들한테 한국의 재벌들이 다 돈을 막 줬다고. 사과상자를 주시고 사과상자. 근데 한쪽에는 차떼기로 줬다면 한쪽으로는 조금 이제 보험 들어놓은 정도로 네. 줬다고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어떤 때는 했었는데 여행자 보험으로, 어떤 때는 뭐냐 생명보험으로 드는 거예요. 너무 표현 맞다. 이때 한독당에 다리 걸쳤을 때는 약간 여행자 보험 격이었나 봐요. 그렇죠. 예. 네. 왜냐 김구 선생이 셌잖아요. 그렇게 예. 이쪽으로 좀 했겠죠. 또 왜냐 김구 선생 쪽은 살생부까지 만들고 있었으니까. 그거 맞아. 네. 그래서 보험을 세게 드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겠으면 조선일보가 왜 친일 문제만 나오면 거품 물면서 반대하는 거 빨개로 모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한국은 언론에 지금 이제 한국 사회를 그 장악하고 있는 언론들도 보면요. 언론 마인드, 저널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인 무엇이 돈이 되는가. 그렇죠. 돈 버는 거 판매 부수 이것 때문에 결국은 언론을 하고 그 언론이 친권력적으로 가고 그러면서 지금도 돈 되는 방향에서 뭐든지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민세 안재원 선생이 운영하던 시대의 조선일보는 민족지가 맞아요. 네네. 그분은 뭐 워낙 독립운동을 너무 많이 하셔서 사실은 병이 다 예. 걸렸어요. 근데 박모가 하던 시대는 조선일보가 뭐냐면 민족지에서 이탈해 가는 과정이고 네. 또 이른바 찌라시로 가는 경로예요. 어. 친일 찌라시로. 아, 그것도 언론 자체가 어떤 민족지혜나 언론 정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이윤의 도구로 바뀌는 경로를 박모에서 보여줄 수 있고 네. 또 신문이 또 폐간되니까 조광이라는 잡지까지 유지하면서 친일 끝까지 나갔죠. 조광을 발행해가지고. 예. 그러니 어떠한 신문도 따라오지 못하게 확고하게 가야 진리를 된다 이렇게 했군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궤도 이탈된 것이 지금까지 이탈해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한국 언론의 수준이. 우리들
아주 어릴 적에는 한 가지씩 자신들의 꿈을 가졌지만 커가면서 우리들은 조그만 자신을 잃고 말았지.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누가 있는지 의식하지 못하고